대학 신문 속에서 꼭 읽어봐야 할 부분만 발췌해서 친절하게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캠퍼스, 부산대학교에서 발간한 부대신문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먼저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대학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가 전면에 실려 있는데요. 먼저 정선아 기자가 대학생의 생활고에 대해서 짚은 글부터 살펴볼게요.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 전체 대학생 중 57.4%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등록금이 높지 않았다면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21대 국회는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떤 사진이 제시돼 있는지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들의 학자금 대출 제도 관련 공약은 이전 총선에 비해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원생에 대한 공약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에 대학원생 포함을 약속했다. 또한 이전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폐교 건물을 행복 기숙사로 리모델링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기숙사형, 원룸형 아파트형, 단독주택형 거주지를 제공하고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국회에서 약속한 정부 차원의 공공기숙사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 수용률 확대나 청년 주거 수당에 대한 공약은 정의당에서만 제시됐다. 계속해서 조부경 기자는 위기 속 대학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고 있습니다. 대학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재정 확보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입 정원이 축소되고 등록금의 동결이 이어지며 등록금 수입이 감소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메꿔줄 다른 재원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학의 재정 운용에는 비상이 걸리고 있다. 이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가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립대학법의 제정을 공약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중점으로 하는 법안이며 학생 1인당 교육비 증액,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확대가 주요 사항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학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취업지원센터 설립, 지방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거점대학의 육성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선아 기자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제목으로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짚어주고 있네요.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초중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교육기조로 혼란이 반복됐다. 이에 초정권적, 초정파적 기구로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단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시되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다. 전문가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교육부, 교육청, 학교 사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취지를 살려 운영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초정권, 초정파적 성격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정권의 변화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지침과 의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전운정 기자가 쓴 오늘날 당신의 광장은 안녕하십니까로 최인훈의 소설 광장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중립국이라는 말만 반복하던 이명준.
수능 국어를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소설 광장의 이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광장 없는 밀실, 밀실 없는 광장. 광복 후 남한과 북한의 삶에서 좌절을 맛봤던 이명주는 온갖 회유에도 중립국을 택한다. 그러나 중립국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그는 바다에 몸을 내던진다. 그가 차디찬 바다로 몸을 내던진 이유는 무엇일까? 광장은 사회적 삶의 공간으로 공동의 이념을 추구해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공간이며, 밀실은 개인적 삶의 공간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그는 이데올로기, 정치 구조의 이분법적 대립 속에서 진정한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이명준이 원하는 광장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밀실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립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그는 현실에서 찾을 수 없었던 광장과 밀실이 화합된 푸른 광장에 자신을 묻은 것이다. 광장과 밀실의 차이와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개인이라는 구도가 이 소설 속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도 읽어보고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대목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최인우는 1960년 4월이 가져다준 자유를 보고 이 소설을 썼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독재를 반복했다. 밀실과 광장을 요구하는 평범한 삶과 평화로운 사회는 얻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책 속 이명준이 세상을 떠난 지 7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광장의 모습이 달라지긴 했다. 적어도 한 국가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경쟁하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광장에 대한 고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는 국가가 아닌 젠더, 인종 등 다양한 사안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광장과 밀실의 조화가 무너진다. 그러한 대립 속에서 갈등하는 개인들이 있기에 이명준이 했던 삶에 대한 고민과 질문은 2020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의 밀실은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광장은 바람직한가? 밀실과 광장이 화합된 푸른 광장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 소개였고요. 자, 이제는 전남대학교에서 발간한 전대신문으로 넘어갈게요. 당신 안에 나는 몇 명인가요? 정지인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제목으로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데 기사를 읽어볼게요. 최근 펭수, 유산슬 등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 사람의 부캐릭터, 일명 부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영상 매체 또는 현실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부캐 키우기를 멀티페르소나라고 부른다. 멀티페르소나란 다수를 뜻하는 멀티와 가면 또는 외적 성격을 뜻하는 페르소나의 합성어다. 즉 멀티페르소나란 가면을 바꿔 쓰듯 한 개인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SNS에서 각기 다른 정체성을 지닌 여러 개의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 즉 린스타와 핀스타는 SNS 멀티페르소나의 대표적 예다. 린스타는 리얼 인스타, 진짜 계정을 의미하며 게시물의 공개 범위가 전체로 설정된 계정이다. 린스타에서는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팔로워도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반면 핀스타는 페이크 인스타로 가짜 계정을 의미한다. 핀스타에서는 사용자가 허락한 팔로워만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때문에 핀스타에서는 린스타와는 다른 새로운 자아를 쉽게 설정할 수 있다. 요리, 운동 등 다양한 취미를 주제로 한 계정이 대표적 예다. 원래 사람은 다양한 성향과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SNS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도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자, 흥미로운 내용 조금 더 살펴볼게요. 한 사람이 여러 자아를 지닌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바로 이중자아라는 개념이다.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자아를 지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부정적으로 인식돼 온 이중자아와 멀티페르소나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중자아가 자아 지각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서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반면 멀티페르소나는 다양한 정체성을 활용해 개인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리된 정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멀티페르소나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핀스타 사용자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순남 교수는 SNS는 자신의 삶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드러나는 공간이다며 자칫하면 삶 자체가 SNS 전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삶을 과장 왜곡해 전시할 경우 심리적 불안감, 과잉 표출에 대한 강박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과도한 SNS 멀티페르소나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간극을 벌리는 원인이 된다며 무모한 SNS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는 활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가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박세은 기자가 정리한 기사 읽어볼게요. 청년들 정치 진입 막는 제도 개선해야 라는 제목으로 청년 정치에 관한 분석 기사입니다. 그동안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20대 청년을 영입하며 친청년 정책을 통한 이미지 쇄신에 열올리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선거용 영입 시기에만 잠깐 주목받을 뿐 청년 정치인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 정당이 20대 청년을 소비하고 버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년들을 조기부터 예비 정치인으로 육성해 정치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죠.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해왔다. 청년들이 일찍이 정당의 육성 프로그램에 들어가 정당의 이념과 운영 방식을 배우며 정치 현장에 입문하게 된다.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대학생위, 청년위를 운영하고 인턴십을 제공해 당직자 등의 정당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도 공화당 청년위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정당이 청년 3인당, 청년 녹색당 등을 운영해 정치 지망생을 육성한다. 그동안 20대는 꾸준히 정치권을 향해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20대의 투표율 변화가 이를 보여준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28.1%에 불과했던 20대 유권자 투표율은 19대 총선에서 41.5%, 20대 총선에서는 52.7%까지 상승했다. 이런 투표율의 비약적인 상승에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꾸준한 손짓과 반값 등록금 등 20대의 관심을 끈 공약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청년과 정치 사이에는 거리감이 여전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20대는 여전히 힘든 생활에 시달리고 있다. 10% 남짓 들어가는 대기업과 공기업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치열한 취업 전쟁에 시달리면서도 생활비 감당을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희망 고문을 퍼붓는 정치권에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갖추기 이전인 20대의 삶에 맞닿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네, 이어지는 기사. 청년에게 정치는 부패, 싸움, 어려움도 같은 맥락의 기사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현 20대 청년들에게 정치는 이미 부정부패, 싸움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정치라는 말을 듣고 가장 많이 떠올린 것은 부패 관련 단어, 부패, 부정부패, 적폐, 비리, 고인물 등이었다. 부패 관련 단어는 48개로 가장 많았으며 싸움 관련 단어, 대립, 편가르기, 이권 싸움, 진영의 전쟁터가 33개, 쇼 같다는 이미지, 쇼, 연극, 코미디, 가면극, 위선 등이 13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일부는 정치를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리그로 정의하고 있었다. 또 어려움, 복잡함 등의 의견도 있었다. 그 외에도 그 밥에 그 나물, 불신, 재앙, 무능 등의 비관적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극소수의 응답자들만이 청렴, 정의 등 긍정적 이미지로 정치를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 정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인식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문가 기혁 씨는 이에 대해 청년들의 열망을 담아낼 만큼 현 국내 정치가 성숙하지 못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기혁 씨는 20대가 정치 조직화를 하는데 서툴고 그만큼의 경제적 비용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보다 유독 소외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20대가 정치를 불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20대 청년의 요구,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창구를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0대 청년 정치인에 대한 소외가 정치 혐오를 만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문조사 응답자 니은 씨는 한국 정치는 20대를 쓰고 버리는 장난감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기존 인식이 청년을 정치에서 배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든다고 말했다. 대학신문 기사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할게요.